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좀 전체적인 걸 드리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늦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가능하면 오늘 뭐 수업이 안 나가더라도 전체적인 요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5장까지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뒤에 또 놓고 왔네, 애들. 일단은 뭐 4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력조류 계산. 3장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3장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원에서 뭐 간단하게 Z부스 정도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조류 계산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10점짜리.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제 전력조류 계산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그것들에 대한 뭐 방법들을 비교하거나 뭐 가우스 자리대법이 뭐고 뉴턴 랍스법이 뭐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부분들. 직류조류 계산법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에 대한 그 문의들을 쓰고 뭐 각각의 방법에 대한 비교를 하라 이런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뭐 10점짜리 정도, 25점짜리로 나오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10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 학, 사. 책에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외운 겁니다. 운학사. 뭐 사운학으로도 외웠다가 운학사로도 외웠다가. 예?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지금 뭐, 무슨 사야? 동계사? 동계사 밑에 근계 40km가 묻혀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절에 대해서 외워주시되 되고. 그럼 운용 방법을 결정을 하라 이거죠. 전력조류 계산의 목적이 뭐냐? 향후에 이제 증가가 됩니다. 확충 계획의 위반. 또 사고 예방 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력조류가 뭔지 그 정의부터 내려야 되는데 전력조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게 전력조류 계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통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증설이 돼 있습니다. 증설이 되고 부하들도 뭐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부하가 틀려지면 여기서 흐르는 선로의 임피던스에 따라서 얘쪽이 더 이렇게 있었는데 가까운 쪽에 발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부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전류를 당겨 쓰는 것보다 가까운 쪽에서 전류를 당겨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통의 흐름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내비게이션하고 똑같죠. 차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밀리는 쪽으로 하고 가라고 그러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 조건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 방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에 대한 것들을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하고 이쪽에서 이쪽을 전류를 더 공급을 하게끔 아니면 이쪽이 계속 증설이 되다 보면 이쪽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 부분에 대한 적정한 부하 부분을 다른 쪽에서 이쪽이 지금 서울 인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죠. 그쪽에 대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문제가 이쪽에 765가 이쪽에서 날라오고 이쪽에서 날라오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이제 765가 이쪽하고 이쪽에서 이제 안성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65 선로가. 근데 만약 이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쪽을 끊어버리고 왜냐면 이쪽 설비를 살려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으로 커버만 할 수 있게끔 선로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선로를 끊어버리면서 부하도 끊어줘야지만 이쪽 부하를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소 있는데 저번에도 뭐 한전에서 중간중간에 정전을 시키는 부분들이 뭐냐 이렇게 발전소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하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발전소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울 지역도 정전을 합니다. 정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 인천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공급을 한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 선로가 멀기 때문에 얘가 오는 것보다는 서울 인근에 있는 인천 쪽에서 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 서울 지역을 전원을 공급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은. 근데 이제 얘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면은 얘 쪽에서 오는 것보다는 얘 쪽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떡하냐. 이쪽에서 오는 선로 부분보다는 여기에 있는 부하를 잘라가지고 이 얘를 살려주는 게 긴급하다는 얘기죠.
그런 운영 방법을 결정할 때 사용을 하고, 확충계획의 입안. 여기 지금 부하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발전소를 늘려야 되겠다. 아니면 여기 변전소를 늘리는 겁니다. 발전소를 늘릴 수가 없을 때는 부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변전소를 새로 신설해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류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변전소를 늘려주는 거죠. 사고 예방제어.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사고 났을 때 아까처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매뉴얼화 해가지고 이쪽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얘는 끊어지고 얘는 공급하고 얘는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전력조를 계산해가지고 사고를 사고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쪽에 단락사고 났을 때, 이쪽에 지락사고 났을 때, 계통에서 조류가 얼마나 흐르고 전압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미리 파악해놨다가 시뮬레이션을 해놓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되면은 매뉴얼화 돼가지고, 여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운전원들이. 여기 변전소에 있는 운전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은 매뉴얼화 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 사고 났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라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그냥 설로 죽이는 겁니다. 전압이 몇 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이 설로 죽여라. 그러면 그때 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매뉴얼화 딱 돼 있는 겁니다. 사고 시 조치. 그리고 이제 사고가 이제 끝나고 나서 투입할 때 또 어떻게 투입해라. 왜냐면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입할 때 전력조류가 막 변동이 되면 다시 또 끊길 거 아닙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매뉴얼화 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조류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조류 계산에서 전력조류 계산에 목적이 뭔지를 써주시고 그걸 이해하고 나신 다음에 여기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한 방법들을 어떤 방법들을 쓰여진지를 이제 보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력조류 계산에 정식화를 위해서 계산을 이제 정식하게 하기 위해서 전력방정식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뭘 배웠었죠? I는 R분의 V에서 I는 Y, V로 배웠었죠? 이 어드민턴스 행렬에 대해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전력 방정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뒤에 가면 약간 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네, 이따가 뭐 뒤에서 설명이 나오지만은 미리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전력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P에서 이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는 I 자승 R이죠. 네? 또 R은 어떻게 되죠? R분의 V 자승이죠. 요거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데 R분의 V 자승인데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YV 자승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I는 YV였는데 P는 YV 자승이다 이거죠. 전력 방정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전압의 자승에 관련된 그런 수식으로 또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얘하고 똑같은 건 뭐죠? 이 어드민턴스 행렬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뒤에서. 전력 방정식 작성할 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I는 YV로 해서 이 전류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전류가 얼마나 흘러지는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확충계획을 입안하거나 운영 방법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변전소에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변압기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병렬 운전을 하면은 임피던스가 틀리다 보니까 여기 순환 전류도 흐를 수가 있고 분담률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무효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역률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을 미리 확충 계획을 입안할 때 미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 계통에서 투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 이런 것들은 다 모델링을 해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서 이상 없다라는 걸 판정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전력 방정식을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력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I는 YV, Y는 Y2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상전압, 성간전압이니까 이건 표시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모선 어드미턴스 행렬을 가지고 이제 변환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직각좌표 변환. 아까 단락전류 계산도 어떻게 한다 그랬죠? 퍼센트 임피던스법, 휴유법 나눠지듯이 얘도 전력 방정식을 할 때 직각좌표 변환,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극좌표 변환. 이건 그림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딱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P는 어떻게 될까? 요거 이게 뭐죠? 실수분이죠. X축이. 요거 허수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지점을 도착하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하는 방법이 이 직각좌표 변환이라는 거예요. 극좌표 변환은 얘에 대한 크기가 나오죠. IM. 예? I는 IM의 뭐 사인 세타다. 뭐 무슨 세타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IM 크기는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똑똑똑똑 하면 IM은 요 정도였겠죠? 원래. 예? 요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게 와 있겠죠. 그럼 요 각 세타. 세타를 가지고 표시를 한 게 이게 IM의 J 뭐 세타 이런 식으로 뭐 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요게 극좌표 변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 두 가지 부분. 근데 얘는 뭘 표시를 하느냐. 나중에 보시면은 모선 전압하고 극좌표 모선 전압하고 왜? 모선 전압하고 이 어드민턴스를 이거 행렬을 극좌표로 표시를 한 겁니다. 얘는 직각좌표인데 얘는 실수분하고 허수분을 표시한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는 Y는 I2에서 얘도 극좌표로 하려면 모선 전압하고 어드민턴스를 표시를 한 건데 이거를 극좌표로 표시를 한 거다 이거죠. 얘는 그거를 실수분하고 허수분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전력주로 계산은 이제 아까 얘기한 전력주로 계산하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하나, 둘, 뭐 셋, 넷, 요 그림들을 많이 쓰는데, 예? 뭐 여기 있고 뭐 5개짜리도 있고 6개짜리도 있고 4개나 5개짜리 이런 그림들이 이제 책에 좀 많이 보여질 겁니다. 이런 유형의 그림들이 제가 그림을 자세히 못 그려서 그런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런 임피던스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 그 그림에서 그러면은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아까 부하의 특성이 있었죠. 부하의 아까 특성이 뭐가 있었죠? ZIP가 있었죠. 이건 부하의 특성이고 그 다음 부하의 수요하고 응답 특성에서 응답에 관련된 부분을 예라고 그 수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있었죠? 발, 송, 회전과 같은 뭐 수요에 따른 부분이 틀려진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력주로도 계산하시다 보면은 운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운전 조건을 설정하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모선 종류별로 해가지고 모선을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 뭐 모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선들이 이런 것처럼 이제 틀려져 있는 특성들을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 발전소가 그렇게 송전선로 자체가 그렇게 틀려져 있으니까 운전 조건을 설정할 때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기지량, 얘는 미지량.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을 뭐냐면 I1은 Y11 플러스 Y1은 뭐 V1 플러스 Y12 V2 플러스 Y13의 V3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된 뭐 값들을 다시 또 넣어가지고 I2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계산된 값을 여기다 또 집어넣고 여기서 계산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이걸 풀어가지고 V1이 얼마다 I1이 얼마다 이렇게 풀었죠. 예를 들어 고장전류 계산에서는 어떻게 했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변환을 해가지고 발전기에 저 식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결해서 풀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단락전류 계산에서도 기지값과 미지값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전력조류 계산에서도 이제 기지값과 미지값으로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3상 단락일 때, 뭐 2상 단락일 때, 1선지락일 때, 그 각각 틀려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틀려진데 그걸 뭘 어떻게 하냐.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한다 보면은 그런데 책에 있는 대로만 먼저 써보겠습니다. 발전소, 부하, 모선. 근데 이건 기준, 슬랙, 스윙 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 뭐 과도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뭐 이렇게 나왔죠. 기준, 슬랙, 스윙은 다 똑같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송전솔러가 발전기에다가 변전소 통해서 부하가 연결돼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게 발전하는 부분하고 부하하고의 그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모성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막 병렬로 막 연결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 손실이 생깁니다. 손실. 송전 손실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 관련된 뭐 기지량들을 집어넣고 부하에 관련된 기지량들을 집어넣다 보면은 손실이 생기니까 손실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대 모선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한대 모선. 그러니까 계산을 하다 보면은 계산식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반올림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럼 얘가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류가 생기는 그 부족한 수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무한대 모선을 만들어줘야지만 계산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공급을 하다 보면 손실이 생기는데 손실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기를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발전기를 기준 모선이다, 슬랙 모선이다, 스윙 모선이다 이렇게 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두 개를 선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두 군데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두 개를 선정하면 계산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발전소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먼저 P하고 Q하고 V하고 델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이라면서요. 유효전력은 뭐죠? 위상차에 따라서 흘려지죠. 전압, 그리고 전압의 위상차.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PQ, V 델타만 외워주시고요. 그러면은 뭐냐? 부하는 뭐가 필요하죠? 부하는 P하고 Q만 쓰지 않습니까? 그 부하는 P하고 Q를 알고 있다. 그럼 모르는 게 뭐냐? V하고 델타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모선은 뭐냐? V하고 델타. 왜? 여기서 생기는 P하고 Q 값을 무조건 채워준다면서요. 손실을. 미지량이 나중에 계산하면은 부족한 부분을 얘가 미지량으로 해서 무조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무조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무한대 모선이니까 전압하고 위상은 딱 정해져 있다 이거죠. 무조건 딱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얘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딱 기준을 잡고 있고 요것들만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그거를 얘가 커버를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PQ 나왔으니까 얘는 틀려져야 되겠죠. 사실 여기도 뭐 PQ하고 PV 모선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기는. 복잡하게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발전기는 전압은 6600에 뭐 몇 킬로와트 이렇게 나오죠. 역률은 얼마나 근데 PV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Q값하고 델타 값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기지량과 미지량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운전 조건을 설정할 때 발전소 부하 모선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럼 PQV 델타를 알아야 된다. 그럼 부하 부분이 PQV 델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하가 P하고 Q 값을 쓰고 V하고 델타는 모르니까. 근데 뭐냐? 모선, 기준 모선은 V하고 델타를 무조건 채워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서 생기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손실을 채워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그럼 여기서 PV 나오니까 PV 넣고 Q델타 나오니까 Q델타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력 방정식에서 전력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전압의 자성. 아까 뭐 P는 R분의 V 자성 했죠? P는 R분의 V 자성 해서 이거 YV 자성이 있으니까 이 전압의 자성에 대한 방정식 또는 삼각함수. 아까 여기 나오는 극좌표로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을 삼각함수로 또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값으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들을 이제 이런 식이나 아니면 삼각함수 함수로 표현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걸 풀어서 쓰는 방정식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아까 직각좌표하고 극좌표가 나왔듯이 얘도 직각좌표나 극좌표처럼 이런 전압의 자성이라든가 삼각함수로 풀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얘에서는 그럼 그때 계산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얻고 싶습니다. 최대치를. 그럼 딱 나눠가지고 여기 있느냐 여기 없느냐 또 나눕니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또 나눕니다.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요 값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쪼개 나가는 겁니다. 계속 하나씩 넣어가면서 그런 이제 축차적으로 이제 대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수치 해석 방법에서 여러 가지 그 기법들로 이제 나옵니다.
자동 제어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은 조류 계산을 할 때 반복해서 계산을 합니다. 반복해서 계산을 해야지만 값이 나오니까. 왜냐면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치계산법을,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수치계산법을 두 가지로, 수치계산법에는 두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우스 자이델법, 뉴턴 라슨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 전력주류 계산의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발전, 운전 조건에 대한 기질량과 미질량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치 계산법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하면 25점짜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운전 조건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10점짜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10점짜리를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25점짜리가 나오면 그걸 묶어서 25점짜리를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우스 자이델법하고 뉴턴 라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가우스 자이델법은 축차 대입법입니다. 축차적으로. 하나씩 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뉴턴 라슨법은 이제 역행렬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역행렬을 이용해서. 얘는 아까 보셨던 와이브스 행렬을 이용해서 하나씩 대입해서 하는 거고, 얘는 역행렬로 소구해 가면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뭐 다원 연립방정식 해법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크레이머의 소구법을 이용한다든가 방법법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이제 반복 계산법이라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와이브스로 넣어서 축차적으로 대입해서 반복하는 거고, 얘는 역행렬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 후에 뭐 직접적으로 계산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반복 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책에 이제 내용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이 뉴턴 라슨법은 역행렬을 사용하다 보니까 J라는 어떤 행렬을 씁니다. 이 J가 이제 자코비안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코비안 행렬로 이용을 해가지고 연립 1차 행렬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썼을 때하고 얘를 썼을 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렸냐,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도 시간입니다. 여기도 모선입니다. 여기도 모선입니다. 먼저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보시면, 한 반복 계산당 시간. 하나 계산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모선별로 해가지고 이 방식별로. 이거는 전체 소요 시간, 전체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집니다. 이 책에 그림이 나옵니다. 뒤쪽에 4장의 전력주류 계산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요 그림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 부분은 다 뉴턴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비례되는 부분은 뉴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뉴턴. 왜? 뉴턴 라슨법이 훨씬 더 좋거든요. 계산하실 때 가우스 자이델보다 뉴턴 라슨이 좋으니까 여기가 뉴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가우스고, 가우스 자이델이고, 여기도 가우스 자이델이겠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뉴턴 라슨법은 하나 반복할 때 역행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나 반복할 때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모선수에 따라서. 근데 얘는 어떻게 하지? 하나 계산한 다음 쪽으로 그냥 바로 대입을 하니까 시간이 빨리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역행렬을 계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행렬이 줄어듭니다. 행렬이 줄어드니까 얘는 행렬이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를 하나를 계산할 때 요거 관계는 짧게 걸리지만 이 100개를 다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봤을 땐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얘는 역행렬을 구하니까 하나씩 소거해가면서 계산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계산하려니까 역행렬을 계산하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하나당. 하지만 나중에 계산했을 때는 이 계산하는 개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소요 시간은
뉴턴 가스법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중에도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다면 뉴턴 가스법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보시면은 200개 모선이 있다. 책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개 모선이 있는데 가우스 자이드를 썼을 때 얼마나 몇 번 계산해야 되냐? 뉴턴 가스법을 썼을 때 얼마나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우스 자이드법을 써주시면 200개 모선이다 보니까 얘는 200번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번은. 왜? 순차적으로 대입을 하니까. 뉴턴 가스법은 몇 번을 계산하면 되냐면 8번. 역행렬로 계속 줄여나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소요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보시면은 얘가 4번이라고 되어 있네, 4번. 그럼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8배나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줄어드니까 괜찮겠죠. 제가 옛날에 90년대 대학원 다닐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FM 유한여섯법 같은 거 돌리는 게 모터 해석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서버에다가 프로그램 돌리면 걔네들 맨날 놉니다. 왜 노나 했더니 프로그램 돌리면 하루 정도 돌아갑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게 돌려놓고 자기네들 할 게 없으니까 그때 가서 테니스 치고 놀더라 그죠. 쟤네들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예? 뭐를 했다라고 레포트가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그때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려졌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좋아지니까 뭐 하나 누르면 어떻게 돼? 뚝딱뚝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어떤 사고가 날 거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평상시 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은 전력거래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사고를 예측을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게 부하가 올라가니까 뭐 어떤 식으로 조정하라 바로바로 운영을 내리는 겁니다. 운영 조건들을. 그런 훈련들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PQ 분할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력조류 계산이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가서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는 오늘 배웠던 거를 책에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그 그림 같은데 동그라미를 한번 친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줄을 쳐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패스트 디카플법이라든가 뭐 고속 디카플법, 뭐 자커비언 역행렬 계산하고 이런 내용들, 직류 조류 계산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적어가지고는 왔는데 이걸 설명드리기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은 가져왔는데 이제 4장을 끝내고요. 4장이 뭐 직류 조류 계산 같은 것도 중요한데 이제 5장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옛날 책하고 지금 책하고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책 색깔만 틀립니다. 옛날 책은 파란색. 이게 10년 전의 책이거든요. 90년도 책. 이게 이제 2011년도 책입니다. 근데 녹색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장 부분이 페이지가 조금 틀립니다. 1장만. 페이지 수가 옛날 책이 한 페이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여기 나와 있는 10장까지 페이지 수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성배정공학도 제가 옛날 책하고 지금 책하고 같이 보면서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가 차이가 난다. 근데 폰트만 차이가 나고요. 성배정공학은 내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전력계통공학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옛날 책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5장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요. 5장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중요합니다. 5장 PF 컨트롤 항상 얘기죠. PF 얘는 주파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전력이 조절이 돼야 된다. 이건 뭐냐면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발전량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주파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하가 많이 늘었습니다. 부하가 많이 늘면 발전기가 올라가야 되겠죠. 부하가 많이 늘면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발전기가 올려가지고 이 주파수를 올려줘야 됩니다. 이런 반대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부하가 떨어지면은
부하가 떨어지면 발전기가 올라가죠. 제가 잘못 생각했네. 부하가 떨어지면은 발전기가 과부하가 안 걸리니까 발전기가 더 빨리 돕니다. 빨리 돈다는 건 주파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왜냐면 NS는 P분의 120F에서 이 주파수는 뭐냐? 발전기 속도하고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주파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게 부하의 증감에 따라서 관련이 된 겁니다. 부하기가 탈락이 되면은 주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발전기의 발전 속도를 줄여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부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부하가 갑자기 늘어나면 왜 발전기가 힘이 드니까 얘도 출력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처럼 부하가 줄어들면은 발전기의 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발전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부하가 늘어나면 발전기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왜? 주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발전 속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헷갈려지실 수도 있는데 반대. 부하하고 발전기는 반대다. 부하가 늘어나면은 주파수가 떨어지니까 주파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발전기를 더 가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217페이지 보시면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그리고 전압 무효전력 제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는 5장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고 전압 무효전력 제어는 7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질의 유지, 안정도 유지, 경제성 유지란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전력계통에서 이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하는지, 안정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하는지,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제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기법들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품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AFC, LFC는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보시면, 뒤에 가서 보시면은,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때 이제 AFC, LFC 나오고, 안정도를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세사라든가 안전도 제어라든가 이런 신뢰도라든 그런 쪽에 대해서,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성, 신뢰도 경제성, 주파수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어를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적체직 신경주로 했는데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신경주, 신뢰도, 경제성, 신경주, 주파수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이따가 뒤에 또 나옵니다. 뒤쪽에 이게 몇 장에 있냐면은 10장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와 있는 품질, 안정도, 경제성이 바로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제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ELD, Economic Load Dispatch. 나중에 보시면 AFC하고 ELD를 합하면 AGC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6장에 가서 보시면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하면서 이제 AFC 운전하고 ELD 운전으로 이 ELD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5장에서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에 또 알아셔야지만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계열에 대해서 배우시고 기초방정식 배우셨기 때문에 전력주류 계산이 나왔고 전력주류 계산을 하기 위한 이제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파수를 제어 대상으로 하는 유효전력 제어, 그리고 전압 분포의 개선 및 무효전력의 합리적 배분을 목표로 하는 전압 무효전력 제어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보시면 LFC, AFC 그런 내용들 나와 있고요. 주파수 제어의 필요성 부분을 여기는 219페이지 보면 수용 가측하고 운용 좌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수용 가측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QV 컨트롤입니다. 운영 좌측에 나오는 부분이 PF 컨트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한전 쪽에서 해야 될 부분. 이거는 수용 가측에서 해야 될 부분. 수용 가측에서는 국지적이니까. 얘는 운영 좌측에서는 전 계통 쪽이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밑에 보시면 주파수
운전의 한계칙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뭐 58.5Hz에서는 10분간, 그 다음에 58Hz에서는 1분간, 그리고 상위에서는 61Hz까지 상한값, 하한값에 대해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0페이지에 보시면 AFC, 자동 주파수 제어계. 이제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를 하기 위해서 자동 주파수를 제어하는데 얘는 뭐가 있다? 나중에 보시면 제전조전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전조전, 제어계, 전송계, 조종용 발산소, 전력계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들어오고, 부하 변동에 대한 외란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온다. AFC는 자동 주파수 제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직렬 배분, 병렬 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어 장치는 뭐가 있느냐? 예? 전송 장치는 뭐가 있느냐? 조종용 방식에선 조종용 발전소에선 뭐가 있느냐? 전력계통에선 뭐가 있느냐? 이 전력계통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TBC가 있고 FFC가 있고 FTC가 있다. 그러면 TBC, 타이어드 뭐 바이어스 컨트롤, FCC, 플랫 뭐 프리퀀시 컨트롤 해가지고 주파수를 고정해놓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 뒤에 또 나와 있는데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어떻게 제어하는 방식인지를 보고 요 FFC, FTC로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각각 두 가지를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T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고 FFC는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고요. TBC는 또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고 해서 얘하고 얘 부분은 뭐 이런 식의 뭐 조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조합 방식이 또 나옵니다. 뒤에 가서 그림을 보시면은 주파수 변동과 뭐 부하 특성, 부하 변동 특성이 있는데 부하가 변동하는 특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파수 변동 특성은 아까 발전기에 부하가 걸렸을 때 부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변동됐는지 그런 내용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부하 변동은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부하가 이렇게 변동을 하다가 이렇게 변동을 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장주기 긴 시간 동안 보면 이렇게 부하가 증가가 되죠. 그다음 단주기 쪽에는 이런 식으로 부하가 변동이 되고 미소주기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미소, 단, 장주기. 그럼 이건 실제 부하 변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실제 부하 변동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따지는데 그걸 어떻게 공급을 하겠냐 이거죠. 그럼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10초, 2분에서 3분, 10분에서 뭐 20분. 네? 부하의 자기 제어성. 요거는 어떻게 했냐면 부조, 자, 경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이건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공급을 한다. 요 10초 미만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속기 제어를 통해서 가버너 컨트롤을 한다. 예? 그럼 가버너 프리, GF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자동 주파수 제어지. 여기서 저기 AFC로 공급을 한다. 경제 부하 배분을 한다. ELD로 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요 그림이 이제 책의 뒤에 있습니다. 뒤에 몇 페이지에 있냐? 나중에 페이지 25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5장에 나와 있는 건데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이런 제어 장치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느냐? 아까처럼 PF 컨트롤 하는데 아까처럼 그 주파수가 변동이 되면은 전력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이제 그 발전기의 특성하고 그 부하의 특성을 가지고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개통 특성을 이제 전력 주파수 특성을 해가지고 나눴는데 발전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부하에 따라서. 그게 226페이지 보시면 발전기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돼 있고요. 부하는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반비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특성하고 동특성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정특성, 동특성. 정은 가만히 있는 거고 동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특성은 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뒤에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고요. 주파수 제어의 원리, 아까처럼 발전기의 주파수 특성하고 부하의 주파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올라가서 원하는 주파수를 제어한다. 1번, 2번, 3번 해가지고 페이지 24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를 다시 회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부하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분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251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부하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급을 한다. 그럼 얘가 뭐냐?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라는 부분을 이제 페이지 252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변동 폭에 따라서 단주기, 장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부하 변동을 이렇게 제어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FC 요거에 대한 설명이 5-7 자동 주파수 제어 방식에서 5-7에서 AFC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FC가 뭐라고요? 요거라고 그랬죠, 요거. 재전조전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방식대로 조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발전 측하고 부하 측하고 이렇게 전력 조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부분을 요 그림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주파수 제어, FFC 255페이지 보시면 정연락선 전력 제어, FTC,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TBC. 여기서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257페이지에 보시면은 부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주파수를 어떻게 올려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AFC에서 이렇게 이게 계통이 연결되어 있는데 A계통과 B계통이 있는데 A계통에서 발전기가 탈락이 됐습니다. 일부가. 그럼 여기서 이제 발전기에 대한 그 응답 특성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의 부족한 만큼을 여기서 지금 응답 특성에서 발전을 더 해가지고 이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얼마만큼의 전력이 이쪽으로 가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이 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하가 증가되거나 했을 때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할 것이냐 그 내용을 이제 계산하는데 그때 개통정수가 뭐 40메가와트포 0.1Hz 여기는 항상 0.1Hz로 봅니다. 1Hz로 되어 있으면 0.1Hz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그 주파수 변동 폭이 58.5에서 뭐 58Hz, 61Hz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0.1Hz로 이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어 방식에 적용해가지고 262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림이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FTC, FFC, 이게 FFC고요. 이게 FTC입니다. TBC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용어가 뭔지를 보고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주파수 제어하고 경제 부하 배분과의 협조 AFC하고 ELD를 더한 게 5-8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FC하고 예? ELD하고 합한 이게 뭐라고요? AGC입니다. 이걸 AGC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AGC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GC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AFC에서는 아까 요것만 나와 있습니다. AFC에서는 FTC, FC, TBC에 대한 그런 부분만 나왔는데 여러분들 AFC를 물어봤는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재배분 이거는 AGC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FC의 이 부분은 아니니까 좀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죠. 요거를 AFC하고 ELD를 같이 합쳐서 그러니까 AFC에 관련된 부분하고 ELB를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따라서 이런 네 가지 방식이 나눠져 있다. 협조 방식이 나눠져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시험 빈도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AFC는 뭐고 ELD는 뭐고 그 다음에 그걸 합한 AGC는 뭐고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안 내놔주시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AGC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열심히 AFC에 대해서만 답을 쓴다 그러면 그건 틀린 답이라는 얘기죠. 그때는 AGC는 AFC하고 ELD에 합해져 있는 부분인데 AFC도 설명해줘야 되고 ELD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AFC하고 ELD에 대한 협조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AGC를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의 전력계통 운용, 경제 운용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ELD를 하기 위해서, 예?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AFC 했었고, ELD 했었고, AGC 했었고, 그 다음에 ELD를 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경제 운영에서는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실을 무시하는 경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실을 고려한 경우가 나옵니다. 근데 앞에서 보시면 화력발전소 부분부터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는 수차발전소가 나오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쪽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송전선실이라든가 등등분 연료비라든가 뭐 이런 용어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전력계통의 경제운영,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돈. 화력도 있고 수력도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272페이지 보면 적체직 신경제까지 나왔죠. 거기는 뭐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급제어하고 EMS로 제어하고 이런 내용들, 경제 운영에 관련된 아까 설명드렸던 272페이지에 그 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안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속기 운전을 한다. 아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던 부하의 자기제어성, 부조작용을 하면서 부조작용 이렇게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하의 자기제어성에 약간 변동이 되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엑셀레이터 뛰면은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부하의 자기제어성이고 조속기 운전은 가버너가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스로틀 밸브를. 이건 AFC고 자동 주파수 제어고.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조속기 운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고 그 위에 주파수 제어가 나왔죠. 그 위에 뭐가 나왔죠? ELD가. 그거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다.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조속기 운전. 그럼 이 조속기 운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 직접 하는 부분이 AFC에 해당되는 거고, 최적 제어하는 부분이 이 ELD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실내 제어 가지고 예방 제어, 긴급 제어, 예급복으로 저는 외웠는데 예급복, 예방, 긴급, 복구, 예방 제어, 긴급, 복구 제어 하는 부분은 이 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장기간에 해가지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뢰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EMS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 EMS가 뭐죠? 전력거래소에 EMS 소프트웨어가 관리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제어들을 각각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력발전소에 연료비 특성이 있는데 그건 한번 보시고요. 뭐 증분 연료비가 뭔지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하가 더 늘어났을 때 얼마만큼 연료비가 들어갔냐. 그 발전기의 운전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운전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뭐죠? 경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느 발전기에 얼마만큼의 연료를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필요한 전력량을 생산할 것이냐. 가장 싼 단가가 이런 증분 연료비가 가장 싼 단가가 싼 발전기를 운전하는 게 바로 경제 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 이것도 이제 수, 목, 평, 총으로 저희가 외웠습니다. 나중에 이건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 왜냐?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쓰고 있다. 우리가 뭐 P에는 뭐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P값이. P값이 더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각각의 발전기들, 이 P1이라는 발전기가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뭐 F1은 이 발전기에 대한 함수가 뭐뭐의 자승 플러스 뭐뭐의 1승 플러스 뭐뭐의 1승 해가지고 얘에 대한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그 연료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2번 발전기는 이런 연료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3번 발전기는 이런 연료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부분이 여기에서 지금 요만큼의 전력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예? 각각 조금씩 틀리게 발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필요한 만큼을 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발전기를 공급을 해줘야지 가장 경제적일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가함수로 넣어가지고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해가지고 각각의 최소가 되는 요거의
각각 조금씩 올렸을 때 최소가 되는 연료비를 예? 라그랑제 미정계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를 해가지고 총 연료비를 최소로 하는 조건을 미분을 해서 보시면 등중분 연료비의 등중분, 아까 증분 연료비의 그 원칙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분 연료비가, 여기가 연료비인데 이 부분은 작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각 발전기의 이제 출력이 분담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고 송전선실 고려하면 송전선실만큼 요만큼이 고려가 돼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주면 됩니다. 그때는 여기 이제 함수가 이제 송전선실 PL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PL이 송전선실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얘를 이제 페널티 계수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여기 이제 평가함수에서 뭐 빼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그랑제 미정계수가 이제 하나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 방정식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잠깐 또 쉬었다가 7장부터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